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2차 심판의 날 혼란의 한국 경제 특별 생방송 진행을 맡은 권다영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참 답답했습니다.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표결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탄핵안이었는데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참 뉴스도 많았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99%의 통과에 대해서, 가결에 대해서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약간의 기류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국회의원들이 속속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4시부터 표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결과와 함께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딜사이트 경제TV에서 특별 생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죠. 오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 딜사이트 S 박재우 전문가, 딜사이트 경제TV 신현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국회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앉기 시작했는데 지난주 일정 어떻게 됐었는지 먼저 신현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5시에 표결에 들어갈 것이다 했는데 표결에 붙이지도 못하고 탄핵소추안 1차가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리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먼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짚어볼까요? 네, 앞서 지난주 토요일 표결이 진행됐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세 번째 재표결에 붙여졌습니다. 정족수 300명 중에 200명이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되지만 당시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2표가 부족해서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선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도 통과되지 않았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퇴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측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민주당 당직자와 보좌진 등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이제 탄핵을 해야 한다, 부역자다라면서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결국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만이 남아 있었는데요. 여기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제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한 명 한 명씩 호명했습니다. 이날 탄핵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외에도 김예지 의원 그리고 김상욱 의원 등 3명만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요. 여기서 다시 돌아온 의원들에 대해서 민주당 측은 박수를 보냈지만 이제 투표가 마치고 나서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투표에는 참여했지만 당론에 따라서 반대했다라고 밝히면서 또 비난을 좀 사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가 됐고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퇴의 의사를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배준영 원내 수석 부대표, 조지연 원내 대변인 등도 연이어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2년 7개월 만에 최장수 장관 자리를 좀 내려놓게 됐습니다. 참 그 현장을 보고 있는데 답답하다고 해야 할지 어떻게 좀 표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외신들에서도 정말 크게 보도를 많이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좋은 뉴스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반응들 어땠습니까? 네, AP통신 같은 경우에는 탄핵 소추안 표결 무산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시위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좀 전망을 했고요. 뉴욕타임즈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좀 실패하면서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정치적 격변과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좀 보도했습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도 이번 표결에 좀 실패하면서 더 많은 정치적 혼란과 윤 대통령의 퇴진을 원하는 대중의 목소리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또한 이번 표결 무산은 아시아에서 4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보도했고요.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이런 탄핵 표결 같은 속보들을 신속히 좀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외신들 모두 하나같이 좀 우리나라의 혼란스러운 전국을 좀 짚어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이제 밤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25개국 정상 중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최하위다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도 정치적 이슈가 있는데 지금 마크롱의 지지율이 19%인데 2도 되지 않는다라는 소식까지 계속해서 외신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수사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뭐 검경이고 모든 기관에서 지금 수사를 하겠다라고 달려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정리 좀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네. 검찰 특수본은 이번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분류되는 김용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 중에 긴급 체포했고 경찰은 그의 공관 등을 좀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윤 대통령에게 이번 비상계엄을 건의한 인물이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요. 경찰청 국수본은 김 전 장관이 형법상 내란 혐의와 군 형법상 반란 혐의라고 보고 압수수색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구속영장에는 윤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11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첫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경찰청 국수본 특수단이 12일 국방부 압수수색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을 좀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어떤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비상계엄 특수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6일 검사 20명과 수사관 30명으로 출범을 했는데요. 전날 군검사 등 12명을 추가로 파견받아서 이제 군 검찰과 합동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또 현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전 장관, 또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등 4명이 출국 금지가 된 상황이고요. 또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이제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지금 일단 속보 들어온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종료했습니다. 당론은 탄핵안 부결 그대로 유지를 한다. 하지만 표결에는 참석을 하겠다라면서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가 개회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좀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 뭐 질서 있는 퇴진 뭐 없는 얘기가 이제 돼버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데 대한 반응도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좀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퇴진이나 탄핵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리에게 권한 대행 자격이 없다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데요.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등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전국 안정 방안은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본인 직무를 제한하거나 국무총리에게 이양하는 상황은 헌법에서 좀 다루고 있진 않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헌법 제86조 제2항인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행정 각 부처를 총괄한다고 한 규정에 따라서 섣불리 위헌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좀 반론도 존재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어떤 출석을 해서 이제 국민에게 4차례 허리 숙여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허리를 숙여 제가 뭐 더 할 말이 없네요.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박찬대 의원의 제안 설명이 끝나고 곧바로 무기명 투표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시에 개회를 했는데 현재 9분입니다. 4시 9분인데 바로 무기명 투표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인사 부분인데 12일에 윤 대통령이 또 나와서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이날 시장이 대통령이 나오자마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12일 진행된 담화에서는 이제 지난 7일처럼 좀 짧게 진행되진 않았고요. 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근데 입장 표명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정당화하는 듯한 그런 행동이 좀 많았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내란죄냐라면서 이제 민주당이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좀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야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을 그간 마비시켜 왔다면서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것에 대해 야당 측에 좀 원인이 그간 있지 않았나라고 주장하는 담화문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있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게 폭동이냐라는 등 한마디로 비상계엄 선포가 좀 정당했다는 건데, 이는 국민 정서와는 좀 동떨어진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더욱 어떤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담화에 불과했다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탄핵을 하든 수사를 하든 이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담화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담화가 진행이 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뭐 코스피가 훅 상승폭을 줄여내는 등 반응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두 분께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담화 어떻게 보셨는지 이원수 대표부터 좀 코멘트 들어볼까요? 네. 담화 내용 들으면서 저는 사실 속으로 좀 허걱했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이라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지금 민주화를 위해서 계속 지금 비상계엄 해제한 이후에 네. 국민들이라든지 국회의 노력이 물거품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사실 지난주에 저희들이 토요일 날 이제 방송 끝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앞으로 이제 다시 또 탄핵을 들어가려면은 기본적으로 국회도 역할을 좀 해야 되고 국민들도 압박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외신들도 계속 우리가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하면서 그러면서 탄핵을 끌고 나가야 그래야 아마 속도도 나올 수 있고 좋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지난주에 제가 봐도 이제 눈에 많이 띄게 나왔거든요. 특히 이제 국회가 현안 질문을 통해서 이 근본 비상계엄이 사전에 계획된 것임을 사실 많이 밝혀냈거든요. 이게 그쵸? 저는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 싶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국민들이 또 적극적 참여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네. 국회의원들 압박도 하고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다가 이것도 네, 보내주시고 그렇죠, 막 이러고 그렇죠. 난리를 네, 치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아침 여기 오면서 보니까 지하철 안에서 가족 단위로 지금 여의도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요. 옛날하고 좀 틀려요. 네, 예, 옛날하고는 맞아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예, 그리고 여의도에 또 테이크아웃 커피숍에서 또 선결제하는 부분도 제가 많이 보고, 그러니까 국민들 압박도 좋았고, 마지막으로 정치권 아니지만은 경제 쪽에서는 뭐 재경부라든지 아니면 한은이라든지 아니면 금감원 쪽에서 시장 안정화 대책을 되게 빨리 냈거든요. 그래서 외신들도 좀 안정화시켜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구름없이 또 대통령이 담화를 내면서 네. 그것을 다 부정하는 말을 해버리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식겁을 했는데, 근데 시장에서 반응은 이미 대통령한테는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딴 분들 다른 쪽에서는 벌써 이미 그 말에 대해서도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미 다 낮춰보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다시 시장이 그날 이제 오후장에 다시 또 회복된 걸 보면서 저희들이 봤을 때 이제 가결에 대한 기대감을 좀 크게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가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저는 불안한 건 이건 사실 열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박지호 전문가께도 네. 여쭤보고 싶어요. 이 담화문과 관련해서 시장도 흔들렸고 국민들도 깜짝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코멘트 주신다면요. 일단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죠 아직까지는. 네, 그렇죠. 뭐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치적인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말 사고 방식이 폐쇄적이다. 예,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살아왔던 세상 내에서만 모든 것을 의사결정을 했었고 자기와 좀 유리하게 가까운 사람들의 의견들만 들어왔던지라 사실상 12월 3일 10시 30분부터 현재 시점까지 모든 기록들이 굳이 CCTV라든지 무슨 공영방송에서 뿐만이 아니라 개개인들이 다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럼요. 그게 지금 뭐 소위 SNS에 다 지금 널리 퍼져 있고 심지어는 유튜브에도 여러분들이 모를 만큼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다 증거 자료란 말이죠. 하나하나가. 군인들이 들어왔고 실탄을 누군가는 또 들고 있었고 또 문을 부수기 위한 별도의 장치도 들고 왔었고 또 하다못해 헬기 저는 이제 공군 출신인데 네. 헬기가 여의도 상공에 그것도 저공 비행을 하면서 거기서 특수부대 저는 헬기 소리 들으면서 그 시간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스튜디오에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보면서 모든 증거가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아무런 미디어를 보질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죠. 아, 보고 싶은 것만 듣는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구나. 소위 지금 충격받고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뭐 심지어는 이제 어제죠. 금융감독원장인 어찌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가장 최측근이라고 했던 이복형 금융감독위원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탄핵이 낫다라는 발언을 했을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난 뒤로 실제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제 어제 보면은 그래도 외인들이 최근 들어 계속적인 매도 물량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200 구성 종목 중에서 그래도 상당 그러니까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대다수의 종목은 외인 또는 기관이 그래도 이전보다는 상당히 큰 매수 물량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계속적으로 외인과 기관이 매도만 하다가 이제 매수를 해주니까 아무래도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그들도 일종의 베팅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들도 이제 베팅을 했다. 이번에는 뭔가 상황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관이라든지 외인들이 상당 부분 좀 의견을 그쪽에다 좀 그 의견을 두고 중심을 두고 상당량의 물량을 좀 매수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 결과 뭐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 정말 국민의힘이 이제 앞서 속보처럼 진짜 당론대로 할지. 공식적으로 돌아선 의원들도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5명이고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네. 국내 관련된 종목들이 있잖아요. 약간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모습들이더라고요. 그렇죠. 대부분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차익 실현을 좀 해나가는 모습인 게 오늘 아무래도 또 주말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리스크 관리를 자본시장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장 시장과 환율 시장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 기대를 가지고 좀 보고 싶기는 한데 어쨌든 이야기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국민의힘에서도 내부의 기류가 많이 바뀌는 모습이었습니다. 친윤, 친한계 사이가 약간은 이전과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 대통령의 징계 문제와 탄핵 투표를 놓고 이제 친윤계와 친한계 간 갈등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친윤계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제명과 탈당 문제에 관해서 이제 윤리 개최를 밀어붙인 것에 대해 이제 비겁하다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또 친한계는 1인 피켓 시위까지 벌이면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 의원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것은 탄핵으로 가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서는 기류가 좀 감지가 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돌아섰는지 어떤 분위기인지도 살펴볼까요? 우선 저번처럼 같이 이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이 이제 300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 이루어지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앞선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찬성을 한다라는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제 전부터 계속 그런 입장을 취해 왔었고 이 외에도 이제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조경태, 진종호, 한지아 의원 등 이렇게 좀 늘어나면서 총 여태까지 7명 정도 의원들이 찬성을 던지겠다라고 말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같은 경우에는 108명인데 야권 의원이 전원 찬성할 경우에 이제 8표의 이탈표만 발생을 하면은 탄핵안은 오늘 가결이 됩니다. 네. 지금 7명인데 1명 남았단 말이죠.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될까요? 대표님부터. 글쎄요. 일단 저는 한 10일 정도가 지금 지났잖아요. 그 그쵸. 사이에 지금 국민분들의 이제 국회의원들에 대한 압박이 사실 되게 컸습니다. 네. 예, 컸고 속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자기가 또 국회의원 출마를 하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당론을 안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일단 들어왔고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탈표는 저는 충분히 나오지 않겠냐. 이미 이제 7분 정도는 이미 이제 그 탄핵에 대한 이제 지지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했기 때문에 한 명인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지금 몇 분 더 지금 추가적으로 서울하고 경기도 지역에 그 국회의원 중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 지금 리스트가 지금 몇 개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충분한 인원수가
찬성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그 정도 좀 가결될 수 있을 가결될 수 정도까지는 수준까지는. 충분히 될 거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좀 외신들 얘기를 좀 한번 할게요. 네, 외신들 좋습니다. 얘기. 저도 이제 외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계속 지금 컨택을 하는데. 네. 그분들도 이제 이런 신평사라든지 글로벌 신평사라든지 이제 글로벌 리서치하우스에 좀 있는 분들이에요. 분들인데 제가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어떻게 너희들 비중 축소할 거니? 그랬더니 제일 중요하죠. 계속 네. 얘기하는 게 자기들이 분석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정확한 예. 판단이네요. 판단이 안 된대요. 네. 왜냐하면 첫 번째가 계엄 해제가 워낙 순식간에 됐으니까 이게 계엄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도 모르겠고, 두 번째는 하고 났는데 네. 지금 보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머징 마켓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비상계엄이라든지 쿠데타 이런 것들은 네. 유혈 사태라든지 네. 아니면 국민들이 또 폭력화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경험을 했기 네. 때문에 아이돌 응원본 지금 들고 그래서 나오셨잖아요. 그 친구들도 아니 저 빨간 봉들이 뭐냐. 네, 도대체 이 이게 반짝반짝한 게 그 뭐냐.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왜 들고 나오냐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축제를 즐긴다. 콘서트 문화 콘서트 같은 문화다. 느낌. 그랬더니 네. 이런 건 자기들도 처음 본다는 거예요. 힘드는. 그렇죠. 거기다가 김밥 설결제 해주고 네. 커피 선결제 이런 얘기 해주니까 아니 그걸 왜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그래서 네. 자기들도 이것에 대해서 이걸 리스크로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네. 장기화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과연 리스크로 이것을 잡아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들도 사실 혼돈스럽대요. 그렇죠. 예, 만약에 총 한 방에 누가 쏜다든가 아니면 국민 중에 불 누가 지르듯. 갑자기 네. 뭐 화염병을 던지다든가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은 네. 본인들이 봤을 때는 이러면 되게 불안해지는데 근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보는 그런 신평사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그러면 일단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으니까 빼긴 빼는데 빼는 양도 이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지금 애매하죠, 보시면. 지금. 애매하게 조금 네. 빼는 거고 왜냐 안 빼면 또 좀 그러니까 그쵸. 빼긴 빼고 그렇다고 해서 확 뺄 수도 없고 그다음에 철수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되게 지금 애매한 상황인데 일단 자기들은 계속 지켜보면서 긍정적으로 갈 방향이 더 크지 않겠느냐 현재 상황이라면은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뭐 한은이라든지 뭐 재경바지 금감원이 되게 빨리 지금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을 들이밀고 외신들의 또 안정화를 좀 잡아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뭐 가결에 대한 것은 일단은 기대를 하지만은 네. 그래도 부결이 돼도 당분간 외신들이라든지 내부적인 불안감은 계속 갈수록 안정화될 수 있다. 그게 우리의 시스템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제가 그걸 되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렸고 그런데 생각보다는 약간 다 괜찮네? 약간 이런 반응들이었잖아요. 그게 과연 우리 시장의 뭐라고 해야 할까요? 매력도 때문일지 아니면 시스템이 탄탄하기 때문일지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그냥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무 속 시원하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박지호 전문가께도 이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를 어제 1,700억 팔았고요. 목요일에 200억 팔았어요. 코스닥은 찔끔찔끔 또 사주는 걸 보면 네. 진짜 판단을 안 하는 건지 뭔지 이거를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통계를 냈을 때는 200억을 이제 최종적으로 장 마감 후에 이제 매도한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장중에는 정말 수천억, 수조 원 단위가 계속적으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게 된다면 결국 주가는 우하향하는 그런 어떤 특이점을 좀 보이면서 계속적인 매도세가 나왔고 이제 물론 이제 어제 그제부로 해서 그 매도세가 조금 줄어드는 면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생각이 다른 게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HFT 또는 이제 요즘 이제 말씀들 많이 이제 퀀트 트레이딩 네. 이것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전 세계 시장을 딱 놓고 봤을 때 퀀트 또는 HFT를 가장 적용하기 좋은 시장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소위 우리가 이제 외국인 하면 이제 손가락으로 클릭해가지고 뭐 일정 수량을 매수해주는 그런 어떤 주가 상승이나 수급 유입이 아니라 네. 개별주 위주로 딱 보게 된다면 한 번에 프로그램이 한 30만 줄 사버려요. 그렇죠. 예. 프로그램 매수 매도. 프로그램 한 번에 30만 줄 사버려요. 그리고 주가가 이제 개인 투자자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흐름을 보다가 주가가 상승하면은 그 주가 상승의 최소 플러스 3% 정도 되면은 바로 마이너스 30만 주, 즉 그냥 바로 매도 내려버려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저점을 높여 나아가면서 우상향하는 종목들도 있어요.
이제 외국인들은 제가 볼 때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에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뭐 수익을 낸다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투기적 종목을 만들어 버려요. 예를 들어서 뭐 하이닉스가 만약에 뭐 HBM4에 있어서 수율을 90% 달성하고 그리고 뭐 전량 내년에 생산된 모든 물량이 엔비디아 공급된다. 그럼 그런 호재가 빵 떴을 때 하이닉스를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느냐? 아니죠. 제 볼 때는 소위 정말 극초 단타 매매, HFT라든지 퀀트 트레이딩으로 말 그대로 계속 사고 파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시장 사실상 가결되면은 투자 목적에 즉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물량이 들어올 수도 있겠으나 만약에 부결로 가게 된다면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사려고 하면 사면 뚝 떨어지고 금방 나오고 또 매수를 할까 싶어서 좀 기다렸더니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고 하는 식의 수급이 당분간은 좀 프로그램 형식으로 알고리즘 형식으로 상당히 좀 유입이 많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어르신들이 주식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네. 투자 목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투자 목적에 있어서는 현재 정치 상황이 부결보다는 그래도 가결 쪽으로 가야지 여러분들이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즉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이 좀 조성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사물놀이 장세라고 하잖아요. 내가 사면 물리는 장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우스갯소리가 되어버렸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생겨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결이 지금 돼야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약간은 마음을 놓으시고 정말 투자다운 투자, 가치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의도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아이돌들의 응원봉을 들고 어제는 콘서트까지 열렸다고 하죠. 오늘도 많은 인파가 모인 것으로 보이는데 신현수 기자 출근길 괜찮으셨나요? 네. 저는 좀 일찍 미리 와서 좀 네. 괜찮았는데요. 네. 지금 밖에 보면은 정말 많은 인파가 좀 모여 있습니다. 네. 탄핵안이 폐기된 후에 이제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리는 표결인 만큼 이번에도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이제 대통령의 탄핵을 좀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보다는 확실히 더 많은 인파가 모여 있고요. 지금 여의도역이나 이런 역들이 이제 무정차로 통과가 되고 있고 촛불 행동과 이제 참여연대 등 시민 단체 그리고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또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진보 대학생넷, 또 대학생 총학생회 그런 연합 등 이제 다양한 단체들과 개인들이 좀 모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현장 상황 관리, 인력의 확대를 투입하고 또 임시 화장실이 설치돼 있고요. 지하철 안전 관리나 응급 상황에 대비를 하는 등 이제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민 안전 대책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경찰 측은 이제 교통경찰 180여 명을 배치를 해서 좀 관리에 나선다고 앞서 밝힌 상황이었고요. 현재 국회의사당역이나 여의나루역, 여의도역 등 이제 주요 역사에서는 이동형 안전 펜스와 임시 유도선이 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이제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어떤 탄핵안이 가결되기를 원하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날씨가 추웠는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 내내 저희 회사가 여의도에 있거든요. 이번 주 내내 그 국회 쪽으로는 차가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 탄핵에 대한 압박을 국회에 좀 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현재 이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 앉아 있는 상황인데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어떤 일정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게요. 네. 네. 일단 가결이 된다면은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어떻게 보면 정지가 됩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한 지 3시간 만에 이제 소추 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됐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길게는 180일 동안 윤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헌법 71조에 따라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되고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이 되면 대통령 비서실도 한 총리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이는 정부 조직법상 이제 비서실은 대통령 개인이 아닌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게 돼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되더라도 대통령 신분은 유지가 돼서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관용차와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좀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표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국회 의사국장이 투표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지금 회의가 개회되고 나서 30분 만에 빠르게 투표가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는 잠시 후에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우리나라 경제시장,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기자 전화 연결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 경제TV의 김병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표결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한 열흘 동안 참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이 금융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 먼저 해볼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을 시작으로 오늘 두 번째 탄핵 소추안 표결이 이루어지는 14일까지 금융시장은 상당한 변동성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주식시장 그리고 환율시장이 사실상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실제로 비상계엄 사태가 있고 난 후 첫 개장일이었죠. 지난 4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44% 내린 2,464.0, 코스닥 지수는 1.98% 하락한 677.1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이날 하루에만 외국인들의 순매도 규모가 4,250억 원에 육박하는 등 계엄 상태로 인해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4일 기준 전 거래일보다 7.2원 오른 1,410.1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계엄 사태가 발생했던 새벽 시간에 한때 1,440원 선을 돌파하면서 폭등 조짐도 보였지만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여파로 다소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다만 이후 흐름은 다소 엇갈렸는데요. 주식시장은 대체로 차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 있었던 1차 탄핵 소추안 부결의 여파로 이번 주 초였던 9일 코스피의 경우 장중 한때 연저점을 찍는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후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지난 13일 코스피 지수의 경우 나흘 연속 상승 마감세를 이어가면서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한 2,494.46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만 환율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1원 오른 1,433원에 오후 거래를 마쳤습니다. 변동성 속에서 다소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던 환율이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대국민 담화 이후 오름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리스크의 해소가 있기 전까지는 환율의 안정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런던 거래소에서 금요일 마감 외환 시장은 4원 40전 넘게 올리면서 1,435원 50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을 끼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리스크 회피 성향이 많이 나타난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열흘 동안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빠르게 당국에서도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됐죠. 무제한 유동성 유입까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내용들 함께 정리를 해볼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금융당국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국내 금융경제 당국을 일컫는 소위 F4 수장단은 계엄 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거의 매일 오전 비상경제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황인 만큼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게 이들 F4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일단 현재 금융당국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24시간 경제, 금융 상황을 점검하는 TF를 구성, 실물 경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 증시, 채권 시장의 안정을 위한 자금 공급도 적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말씀 주셨듯이 구체적으로 증시 안정을 위한 10조 원 규모의 증안펀드, 채권 자금 시장은 40조 원 규모의 채안펀드와 회사채, CP 매입 프로그램 등 시장 안정 조치를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원화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매 조건부 채권, 즉 RP 매매 대상 증권과 대상 기간을 늘리고 필요시 전액 공급 방식 RP 매입도 실시도 검토 중입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대외 신인도 제고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글로벌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안정적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전히 국내 정치 상황이 국가 신용 등급 변화의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금융 당국도 주요 금융사와 함께 국내 경제, 금융시장의 견고함을 알리는데 당분간 집중할 방침입니다. 네. 비상계엄 이후의 경제 상황들 또 대응책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딜사이트 경제TV의 김병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는 외교적인 부분들, 국외의 상황들까지 좀 이어서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까지 1월 20일이거든요. 한 달여간 지금 남았습니다. 이를 앞두고 지금 중국에서도 기류가 감지가 되고 있어요. 시진핑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시진핑이 잠행을 잘 하는 이제 국가 수석이기 때문에 지금 나타났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 일본에서도 BOJ에서 금리 올릴까 하다가 아니야, 1월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결정할게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하나도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만 드는 걸까요? 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지금. 네, 지금 너무 답답하죠. 저희 같이 이제 해외 쪽 이제 매크로 상황들을 계속 보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국가의 어떤 전반적인 대외적인 부분들이 거의 풍전등화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먼저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가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 또는 이제 정치 리스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실 외국인이라든지 내국인이죠. 외국인만 내국인들도 사실 자산 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채권, 부동산 대부분 다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좀 하고 나오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매우 강하게 나온다. 특히 외국인들이 어떤 자본 유출이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국내 시장의 신용 경색, 그다음에 시스템 붕괴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외환 시장이라든지 채권 시장 요즘에 다 지금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 10일 정도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만 지금 시간이 갈수록 계속 버거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외환시장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1,400만 36원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왜냐하면 이미 국내 경기 펀더멘탈이 악화된 상황에서 1,406원까지 올라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한 30원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 만약에 탄핵 때 보시면은 1,090원에서 1,210원까지 120원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10% 정도의 환율이 이 상승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크진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니다. 예, 그만큼 지금 정부가 하는 이 개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4,200억 정도의 지금 외환 보유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200억에서 300억 달러 이상은 뭐 더 써야 되는 그런 판국이고 만약에 이 시간이 더 지나되면은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전 그게 걱정이에요. 이 뒷감당을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달러 강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외환 시장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CDS 시장이라 해서 저희가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시장, 여기 이제 국가의 부도율을 얘기해 주는 신용등급을 갖고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네. 국내 이제 신용등급이 AA예요. S&P 기준으로. 이 2016년부터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머징 마켓에 이런 여태까지 저희가 연초부터 경기 펀드멘탈이 되게 많이 악화돼 있어요. 이 상황에서 정치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쪽에 신용평가를 다시 재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더 보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국내에서 금감원부터 시작해서 하는 이 계속 지금 채권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정화 자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국내 세금이에요. 이게 또 무한 정도 들어갈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여기도 지금 만약에 시간이 더 지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버거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저희가 일본 같은 경우도 한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거의 얘기했다가 또 지금 말을 또 바꾸고 약간 있어요. 발을 빼고 있죠. 예, 지금 또 발을 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엔화가 다시 또 약세가 또 돌고 있는데 달러 대비해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들을 빨리 트럼프 대통령과의 향후에 행정부의 어떤 그 발맞춤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지금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1월 20일 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고요. 물론 이제 그 외무부 장관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들도 자기도 답답하다 할 정도로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거의 빨리 어떤 저희가 갖고 있는 리스크가 이게 제거가 되지 않는 한 지금 계속
국내 매크로 환경이 밀릴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요즘 시진핑 이제 국가 주석이 자꾸 막 이 매스미디어에 나타나요. 네. 나타나는데 저는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이미 그때도 시진핑 대통령이었거든요. 아직 국가 주석이었거든요. 주석이죠. 둘이 한 번 이제 똑같이 이제 붙은 적이 있어요. 해봤죠. 해봤어요. 해봤고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다른 것보다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시스템을 바꿔버렸어요. 중국 같은 경우. 예, 그런 시스템에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아세안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의 뭐랄까 전반적인 경제 위안화 블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 빨리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건 완화가 아니거든요. 제거가 돼야 되거든요. 제거. 예, 왜냐하면 완화를 갖고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없어요. 마침표를 그쵸? 찍어야죠.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물론 국내 어떤 민주화의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가동을 할 수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매크로 환경이 네. 되게 부담스러워지고 버거워질 수 있다. 이제 그 측면을 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요. 최근에 브릭스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이든 러시아든 이 미국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취할 건 빨리 취하자라는 의도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되고 있지 않아서 참 답답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외치는 게 아메리카 퍼스트, 아메리카 그레이트인데 이런 과정 속에서 그가 펼치는 경제 정책들 사이에서 이머징 마켓에서는 금융 위기가 오는 그런 나라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참 아쉬운 정치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지호 전문가께서도 네. 좀 비슷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고 네. 계세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외국인들이 어쨌든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지탱해주는 주요 자금입니다. 사실상 IMF 이후로는 외국계 자본이 다 지고 있고 사실상 그들의 자본이 빠져나간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자본시장 자체가 흔들린다라는 것인데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일단 국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사실 이렇다 저렇다 뭐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곧 행정부가 이제 들어설 것이고 또 가까이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도 중국에서 많은 것들을 수입을 해오지만 우리의 주요 산업에 있어서 주요 핵심 부품들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디램만 하더라도 생산량의 60~70%를 중국에 수출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좀 이런 말을 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공산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사실상 그쵸, 네. 수출에 대해서 중국에게 상당히 심리를 건드렸었고 대중 수출 금액이 얼마인데요, 비율이? 예, 네. 그래서 그거 자체도 사실 조금은 좀 아쉬웠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좀 달래주고 얼러주면서 뭔가 수출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경기가 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뭔가 립서비스라도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 립서비스조차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하다못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일론 머스크와 거의 동급 또는 일론 머스크가 조금 더 상급으로 괴짜긴 하는 것 같긴 한데 괴짜책을 많이 봤죠. 네. 딱 대놓고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렇죠. 일단 한국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제 평가 자체를 아예 제외를 해버렸죠. 뭐 네. 자기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약에 오늘 이제 부결이 되고 난 뒤에 이제 뭐 북한과의 어떤 관계 조성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어떤 뭐 노벨 평화상을 받겠다, 뭐 이런 어떤 욕심이 과거에 있었는데 뭐 이번에도 뭐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나라도 좀 수혜를 입을 수 있겠으나 그조차도 되지 않는다라면 사실상 미국은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아메리칸 퍼스트 또는 뭐 아메리칸 어게인 뭐 이런 식의 어찌 보면 쇄국 정책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또 해외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국외에 있는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생산 설비를 자국 내로 다 끌어들이거나 하다못해 수입해다 쓰는 것들 그조차도 자국 내에서 이제 생산하게끔 함으로써 아마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하지 않는다라면 사실상 메이드 인 USA 그리고 브랜드는 삼성, 메이드 인 USA 그리고 브랜드는 현대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대형주들 주요 산업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시가총액 10조 원 이상의 종목군들은
사실상 외인들이 지금 이제 금리 역전차만 하더라도 1.75%포인트인데 우리나라에 돈을 묶어둘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 우리가 뭐 바지끄댕이 잡고 제발 나가지 마라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고 이미 외인들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한다라면은 글쎄요 메리트가 요번에 더 없어졌죠. 지금 글로벌 꼴찌잖아요. 예. 네, 우리 시장이 글로벌 꼴찌인데 정치적 불안에다가 지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려. 안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 업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이기 때문에 참 중국이 그동안 꼴찌였는데 돈 풀기를 시작하면서 올라왔고 일본에서도 경제 부양책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본 같은 경우도 정치적 불안이 있었는데 좀 해소가 됐고 그런 와중에 우리 시장이 지금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투표가 국회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투표가 종료가 되면 간표 위원들이 수개표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개표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오후 5시 반이면 탄핵안 표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결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직접 개표를 하고 이걸 5시 반이면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4시 4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탄핵 사태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전의 탄핵 사례를 좀 보면서 경제 상황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탄핵인 박근혜 탄핵 사례를 보면 주식시장이라든지 외환시장이라든지 어떤 흐름들을 보였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그때와 글로벌 경기 상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일단은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일단 노무현 대통령 때는 사실 이제 그게 갔다가 이제 대법에서 다시 이제 돌아왔죠. 돌아온 상황이고 이제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결이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보면은 탄핵이 됐을 때는 국내 시장에 미친 충격은 좀 컸습니다. 확실히 금융시장이 흔들렸다가 그 다음에 가결이 되면서 다시 이제 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외부에서 봤을 때는 뭐 저희가 생각할 때 경제 펀더멘탈이 중요하다 얘기하시지만 경제 펀더멘탈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안정성을 갖고 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보면 다른 것보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했죠. 기존의 리더십이 문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결국은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을 때 인용이 됐을 때 시장이 그때부터는 다시 또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똑같이 저는 적용을 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신들도 당연히 지금 보는 리더십이 현재 리더십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저희뿐만 아니라 똑같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리더십에서 만약 새로운 리더십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은 외신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국내 시스템에 대한 신뢰감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국내에 있는 국민들조차도 우리의 시스템에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전반적으로 뭐 미국에 대한 사실 이제 이 기대감이란 말이에요. 기대감이 있는데 또 트럼프 행정부가 오면은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은 바이든 행정부 때를 생각해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국내 산업이 대부분 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맞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배터리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사이언스 법 다 이런 분이잖아요. 제약 바이오 막 다 이런 식이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은 정권이 또 미국도 바뀐다면은 국내 산업 전반적으로 또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우위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저희 산업도 거기에 또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또 바뀌면은 거기에 대해서 맞춰갖고 저희가 이 산업이라든지 비즈니스가 따라줘야 그래야 수출 위주의 우리 국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맞게 우리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지는데 지금 그 기회들이 이제 올드 리더십에 대해 문제점 때문에 지금 계속 막혀 있다고 지금 보는 게 뭐 내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요 선거 결과가 요 투표 결과가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국가의 이제 향후 정책적인 것에 있어서 좀 이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더 만약에 부결돼 갖고 리스크가 더 간다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저는 솔직히 그건
그다음부터 퀘스천 마크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결이 돼갖고 리더십 교체가 명확해 보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내외뿐만 아니라 외국 외신들도 조금 더 저희 시스템이라든지 국가 산업에 대해 신뢰감을 조금 더 주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요. 업종별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 부분을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중국도 정책적인 변화가 들어가고 있고 미국도 정책적인 변화가 들어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정치적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자분들은 어떤 업종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게 가장 사실 궁금하실 거란 말이죠. 박지호 전문가께서는 업종별로 좀 코멘트를 주신다면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 그냥 말 그대로 비상계엄이 사실상 발생하고 난 뒤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던 것은 어찌 본다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어찌 본다면 미국의 어떤 새로운 행정부에 대해서 수혜를 좀 예상을 했었던 조선주들 이것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었죠. 물론 방산주도 포함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결, 부결 사실 지금 1시간 뒤 정도에 이제 그 결과를 좀 알 수 있겠지만은 일단 가결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조선 그리고 방산 쪽의 어떤 섹터 상승 그리고 주도 섹터로서의 어떤 시장을 좀 이끄는 그런 모습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흐름에 같이 동조가 되는 것은 당연히 반도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부결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 그대로 처음 담화문을 발표했을 때는 우리 당과 같이 국가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담화문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누구와 누가 써야지 모르겠어요.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구랑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결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냥 현재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이제 행사를 하게 될 텐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또는 앞으로의 트럼프 대통령이 또는 앞서 말씀 주신 중국의 시진핑이 어떻게 대우를 할 것인가?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가장 취약한 사업이 일단 조선이죠. 조선은 과거에 워낙 저가 공사를 해서 많은 수주를 했지만 품질 문제 때문에 사실상 우리에게 좀 다시 시장을 내어준 상황이긴 하지만 그 사이에 또 기술의 발전. 그래서 조선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당 부분 파일을 좀 뺏길 수도 있을 것이고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은 반도체 기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교에도 중국인 헤드헌터들이 사무실 내고 되게 많아요. 네, 정말 말 그대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연구원들 이제 소위 뺏어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는데 반도체에 있어서도 오죽하면 지금 중국이 한 20나노까지는 생산할 수 있는 EUV 노광 장비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어요. 노광 장비까지도? 실제로 자기네들이 노광 장비를 만들었어요. 20나노까지는 돼요.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그 친구도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2나노 한다지만 이제부터 걔네들은 중국 반도체 산업은 노광 장비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10나노로 가냐, 이제 8나노로 가느냐 이제 이런 건데 반도체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실상 우리가 그동안 D램에 있어서 전 세계 시장을 독식을 했었는데 상당 부분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되겠죠. 2차 전지자 말할 것도 없이 사실상 CATL에게 그냥 거의 다 빼앗기고 있죠. 거기다가 세계의 정말 많은 국가들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싹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왜? 싸니까. 근데 지금 우리 하이니켈 배터리 양극재 생산하는 기업들 또는 배터리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들 주가 저점에 저점을 또 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협상력 자체가 아예 만약 부결이 된다면 협상력 자체가 아예 거의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말 그대로 가결이 되면은 거기까지 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IT 안에서는 생각보다 이 중국에서 레거시 반도체를 잘 만듭니다. 때문에 DDR4 가격이 $1, 1.3달러 이렇게밖에 안 되고 올라올 기미를 보여주지 않고 있죠. 거기에다 조선 같은 경우는 물론 고가의 조선은
우리나라에서 다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요즘 싹쓸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CATL 얘기해서 뭐 합니까? 세계에서 가장 싸고 그 와중에 또 탄탄하게 잘 만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협상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인물 테마주, 정치 테마주로 이 수급이 많이 몰리고 코인으로의 어떻게 보면 국내 현물 시장보다 코인 거래 대금이 더 높은 날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들을 지금 박지호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배경들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그럼 박지호 전문가님께 네. 지금 정치 테마, 인물 테마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정치 테마주라고 한다면 사실 실질적인 관련성이 이제 없는 경우 거의 대다수죠. 사실상 놓고 본다라면 뭐 이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 소추안 뭐 이 부분이 이제 진행되고 있으니까 한창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파평 윤 씨라는 이유만으로도 주가가 말 그대로 급등을 했었었죠. 그렇죠. 예, 뭐 저희 장모님도 파평 윤 씨입니다. 아주 네. 관련 주시군요. 네. 그런데 뭐 전혀 수혜를 입지 못했었는데 파평 윤 씨라는 이유만으로 상승했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여권에서도 네. 탄핵이 되면 어쨌든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표 관련 주들이 아까 보니까 오리엔탈 종군 같은 경우에는 한 500% 정도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고 그 외에도 거의 이재명 대표 관련 종목군들이 가장 득세를 보여줬었고 상대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네,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이제 원전 주들은 사실상 고점 대비 30%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준 종목군들도 참 많았습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 관련 종목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위치가 좀 애매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받아들이는 게 이제 만약에 부결이 되면 또는 만약에 가결이 되면 가결이든 부결이든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이제 백그라운드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존중해 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로서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게 이제 오파스넷 급등락에 거의 끝판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조국 대표가 이제 실형 선고를 이제 받게 되면서 말 그대로 사실상 테마주로서의 가치가 아예 사라져 버린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뭐 오늘이 제일 중요하죠. 일단 부결이 된다라면 다음 주에는 기존에 가장 강했었던 시가총액이 작고 강했었던 일단 이재명 관련 테마주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씨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철수 씨가 이번에 대선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자 일단은 어쨌든 돈이 많으시니까 나올 수는 있겠죠. 많잖아요. 네, 주변적으로 말도. 네. 한 말씀 좀. 네. 사실 국내 투자가분들은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뭐 사실 우리가 갈 게 정치 테마주밖에 없다 이렇게 좀 수급이 말씀을 엄청 아니, 올렸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농담이 아니라 네. 어쨌든 대선도 돈이 있어야지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대선 칠 때는 50억, 10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네. 이제 저는 이제 반대로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네. 그럼 과연 국내 주식을 산다 그러면은 어느 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걸 제가 체크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미국 자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본인들도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수혜주가 관련돼 있는 한국 주식을 좀 많이 보겠다. 네. 대표적인 건 이제 AI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로보틱스, 그다음에 게임이라든지 코인, 그다음에 플랫폼, 네이버하고 카카오 같은 건 사실 여태까지 규제 때문에 계속 이게 뭐 주가가 못 오른 또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수혜주를 한국에서 찾는다. 그러니까 반대로 과거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칩스 액트라든지 아니면 IRA법에 의해서 한국에서 과연 수혜주가 뭐가 있을지 이렇게 이제 들어온 경우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수혜주로 들어온다면은 외국인들은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얘기가 많이 하는 게 한국의 국제 경쟁력이 진짜 강화되고 있는 것이 어느 쪽이냐. 물론 이제 뭐 자동차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네. 지금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일단은 디램은 뭐 한국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위에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HBM 밸류 체인은 네. 한국이 끌고 갈 수 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HBM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했던 조선 방산 네. 워낙 약세지만은 기술적으로도 봐도 확실히 앞서 있고 뭐 미국 해군에 MRL까지 이제 다 공급해 줄 트럼프 이정. 대통령이 그렇죠. 한마디 하자마자. 그렇죠. 네. 그거죠. 그다음에 이제 뷰티하고 엔터 쪽도 한국이 국제 경쟁력 쪽으로 문화 쪽으로 컨텐츠를 강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마지막에는 이제 아까 했더니 중국이 이제 계속 지금 이제 뭔가 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드디어 풀죠. 예, 풀죠. 풀면은 왜 푸냐면 이제 내수 부양이거든요. 이제 수출보다는 수출은 이제 막히니까 내수를 확대시킨다라고 봤을 경우에 내수 확대를 위해서 그냥 돈만 푸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행정이 일기 때는 위안화 블록화까지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세안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대만 이런 쪽에 계속 손을 내밀게 돼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물론 지난번에 이제 여권 이제 무비자 체류도 뭐 30일로 늘려주고 막 이런 것들 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관련돼 갖고 중국 소비 확대 수혜주들 특히 이제 뭐 소비재 네. 쪽 이런 것도 한번 보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개표가 완료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0표가 넘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나온 것 같고요. 우원식 지금 의장이 지금 가결을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벌써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국회를 통과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이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표가 많이 좀 넘어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결이 됐네요. 결국에는. 네, 지금 저희 원샷 좀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분위기가. 말 좀 편하게 해도 될까요? 네, 이제 저희 사실 굉장히 긴장이 됐습니다. 아무리 뉴스가 국민의힘에서 몇 명의 의원이 남아왔다, 어떻게 되었다라고 해도 가결인지 부결인지는 열어봐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가결로 지금 우원식 의장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직무정지에 들어가게 돼도 사실 이게 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헌법재판소를 헌법적으로 가야 그렇죠. 되는 상황입니다. 최장 180일까지도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지금 대법원에 가서 지금 3명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6명이 그래서. 모두 지금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현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거를 믿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탄핵으로 가겠다, 질서 있는 퇴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그 사이에 빨리 3분을 채워드려야죠. 그 사이에 또 가능할까요? 일단 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예, 그 문제점은 이미 파악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를 일단 기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도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친구분이시잖아요. 하지만 그분도 국민의 일원이시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어떤 걸 원하고 있고 국민들이 하는 방향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판단을 내리지 않으실 거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 단순히 저는 이 가결됐다는 것 자체가 네.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온 국민이 여론을 네. 몰아서 지금 한 거기 때문에 그쵸. 예, 이것을 거슬릴 수는 없다. 큰 물줄기는 거슬릴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일단은 뭐 제가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내 금융 위기라든지 아마 앞으로의 경제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우려를 좀 많이 했는데 일단은 큰 고민은 넘겼었다. 네, 저는 일단 이렇게 좀 보면서 너무 뭐 기쁘다고 하면 안 되겠죠. 네. 기쁘다기보다는 일단은 불확실성이 불확실성이 마침표? 많이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느낌이다. 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재호 대표님도 들어볼까요? 다크나이트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네. 예, 다크나이트가 사실 저는 한동훈 대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뭐 제가 뭐 무엇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 자체가 워낙 좋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살린다라는 것이 사실 정치인이 뭐 경기를 살리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물줄기는 잡아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여겨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실망했던 부분들이 참 많았었는데 이번에 일단 가결 이후도 상당히 이제 복잡한 상황들이 그리고 난제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또 한 번의 어떤 새로운 대책들을 또 민주당 측에서 또 내놓을 듯하고 네. 또 국민 정서상 과거에 박근혜 탄핵 때도 돌이켜 본다라면
국민의 약 한 87% 정도가 탄핵에 대한 찬성이 이뤄졌고 그 뒤로 새누리당이었죠, 그 당시에. 예, 그 당시 새누리당도 탄핵 반대해서 찬성으로 돌아섰고 또 헌재에서도 약간 분위기가 지금 기류가 좀 바뀌었었는데 네. 아마 이번 경우도 그와 상당히 좀 유사한 형태로 지나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표수는 어떻게 되고 지금 이후의 상황은 어떤지 신장수 기자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저도 이번에 만약에 또 부결이 되면 또 민주당에서 다시 발의를 하고 네. 이렇게 약간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 계속 이렇게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좀 예상을 했었는데 네. 드디어 가결이 되면서 이번 앞서 이제 7명이 국민의힘 측에서 찬성표를 던질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지금 전원 300명 중에 204표로 이제 가결이 됐습니다. 반대는 85표, 그리고 기권 3표, 무효 8표였습니다. 현행법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이제 8명 이상이 이제 더 찬성을 한 겁니다. 범야권 이제 192명을 감안하면 네. 국민의힘에서 12명이 찬성으로 좀 돌아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탄핵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결서가 또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이 됩니다. 네. 이 즉시 대통령에 관한 어떤 행사가 정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길게는 180일 동안 이제 윤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좀 대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총리도 지금 탄핵을 한 해 만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또 시끄러운 것 있는데 같아요. 아마도 시끄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180일 동안의 국정 운영이 거의 멈추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경제적인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꼼꼼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거일까요? 일단은 지금 180일이잖아요, 네. 최대한.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제 한 90일 내에 사실은 이게 생각보다 예, 빨리 됐어요. 됐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건 국가적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 상태로 6개월을 끌고 간다는 것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건 더 힘든 거거든요. 쉽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헌재에서 이것을 너무 끌고 간다. 그랬을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이 국가 기관들의 역할이 버거워지기 시작한다. 네, 그게 이제 저는 가장 큰 리스크로 지금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한덕수 총리가 이제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본인 자체도 지금 뭐 내란죄 이런 거에서 또 자립지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그 최소한 30일이라든지 한 50일 정도를 90일 정도를 버텨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 건지.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국민분들이 그것을 이제 지켜보면서 현재 이 정권이 제대로 이제 바뀔 수 있도록 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을 또 인내를 갖고 또 참아주면서 계속 지원을 보낼 수 있을 건지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사실 외신 쪽에서도 얘기가 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왔던 게 저희 이제 하원 미국의 이제 하원 의장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시작을 해버린 거잖아요. 네. 이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뭐 계속 소문에 의하면은 그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는 것도 있었다 이러면서 하원 소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회에서 이미 이야기가 나온 그렇죠. 건데요. 네. 일단은 뭐 그것도 네. 확정을 또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내용을 하면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는 것은 자기들은 계속 주시를 하고 있다. 하지만은 한국 정부가 한국을 공격하는 것은 자기들은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신들도 지금 이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면 저는 일단 앞으로 이제 이 대법원에서 네. 판결이 난 요 기간 동안에 국내가 시스템이 제대로 이제 정상 작동화가 좀 되고 그 다음에 외신들의 계속 신뢰감을 얻어줘야 그래야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뭐 정권이 또 교체가 돼서 뉴 리더십이 들어와서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네. 아주 유리한 게 아니라 더 국가 발전을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 예, 그러한 그 상황을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제발 되기를 네. 바라면서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재호 전문가님께서는 이 현물시장 위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어쨌든 금요일에 2,500까지 가냐 마냐 이러다가 지금 마감이 됐습니다. 네. 과연 2,500을 뚫고 코스닥도 700선을 회복하면서 출발을 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네. 보시나요? 또 월요일 시장은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 시장과 이제 비교를 해 본다면 일단 상승 출발을 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량의 수급 즉 대형주 위주로 많은 물량을 좀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도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더 끌어올려야 되겠죠. 아마 네.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축은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가 이제 될 것인데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월요일 이후죠. 이제 월요일 이후고 그게 180일 동안 진행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최단 기간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헌재에서 최단 기간 내에 이것을 결정을 한다라면은 며칠까지 볼 수 있을까요? 그게 180일이죠. 최단 기간 최단기간에 예, 예. 30일도 가능하죠. 30일. 네, 지금 30일도 이전에 같은 경우는 평균 60일 60일 정도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90일보다 조금 더 빨랐고 네. 평균적으로 일단 60일 중요한 정도. 건 최단 기간 내에 이제 헌재에서 어쨌든 결과를 내야 돼요. 네. 이것이 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어쨌든 결과를 내야지 이제 벚꽃 대선이 될지 어쨌든 새로운 차기 정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네. 주가가 상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 탄핵이 발생을 했을 시에도 주가는 시장은 별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탄핵이 되고 난 뒤 주식시장은 2,000포인트를 넘고 2,500포인트까지 갔었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물론 그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부동산 버블 시장도 만들어졌었고 이제 말 그대로 화폐, 가상화폐 시장도 성장세에 있었고 모든 게 좋았어요. 근데 새로운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라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모멘텀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 그 선거 기간 동안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정말 말 그대로 상승세를 강하게 보여줬었는데 이번 경우에도 빠른 시간 내에 어떤 결과가 되었든지 간에 내놓아야지 그것이 뭐 정치 테마주 위주의 정말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대형주 위주의 정말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그리고 그런 수급과 함께 말 그대로 투자로서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끌고 가느냐 이 투자 방식을 결정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헌재에 달려 있죠. 이제 최단 시간 내에 어떠한 답변을 내놓게 될 것인가. 네. 자, 이제 그 부분들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정도는 그래도 적어도 정치 테마주 위주로 아마 좀 많이 활기치지 않겠는가. 그렇죠. 예. 누가 어떤 뉴스를 내놓고 헌재에서 어떤 흐름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정치 테마주의 수급 쏠림은 또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탄핵이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경제적인 충격도 없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스탠스는 어떤 방향일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 안정화 정책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것을 빨리 걷어들이면 안 됩니다. 계속 끌고 가야 됩니다. 네. 좀 부담이 있더라도 일단은 저는 헌재 판결 날 때까지는 계속 비상사태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헌재 판결하기 전까지 뭐 지금 별의별 지금 소문이 난무를 하고 있잖아요. 뭐 2차 뭐 개헌부터 시작해갖고 네. 지금 뭐 이쪽 그 검찰 쪽에서는 자기들이 수사권을 갖고 와야 된다. 뭐 이것도 지금 서로 싸움이 있고. 예. 내가 하겠다고 난리죠. 또 지금 네. 국민의힘에서 완전히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겨갖고 공중분해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앞으로 국정 운행에 있어서 합의를 해줘야 될 부분들도 지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경제 쪽에서라든지 금융 쪽에서는 늦더라도 헌재가 판결이 날 때까지는 계속적인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헌재에서 판결 나기 전에 만약에 외신들이 봤을 때는 이거 너무 불안감이 더 증폭된 상황이다 라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그다음부터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잖아요. 매물대가 쏟아져 나오고 그다음에 뭐 CDS 프리미엄이 막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정부가 이것을 계속 이제 이 금융 감독기관들이 버텨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끝까지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게 안 되고 도중에 이거죠. 이 홍수가 왔는데 도중에 물 빠질 것 같아서 손을 놔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 손을 꽉 붙잡고 끝까지, 끝까지 안전해질 때까지. 안전해질 때까지 그때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이미 제가 앞에서 말씀했지만 국내 경제 펀드멘탈이 지금 최근 1년 동안 너무 악화가 많이 돼 있거든요. 뭐 주식시장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신다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긴장을
그냥 놓고 이제 끝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리스크가 현재 일단 크게 완화가 됐지만은 제거는 아직 안 됐다. 네, 이렇게까지 보시면서 끝까지 긴장 안 놓으시는 게 저는 제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긴장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건 국가의 재정을 풀어서 뭔가 안정화시킨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도대체 내년 안 그래도 펀더멘털이 지금 내수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상황에서 내년 경제는 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지금 가장 문제가 지금 그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중국하고 미국에 대한 대책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급한 게 빨리 일단은 새로운 리더십이 새로운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을 일단은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계속 국내 기본적인 매크로 현황들 있잖아요. 네.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아니면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채권 시장의 안정화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신용등급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붙잡고 가야 네. 결국은 국내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이 시스템들이 붕괴가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신용경색이어 갖고 우리가 잘 아는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뭐 그 금융기관들이 뭐 밑에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실 2025년도를 저희가 어떻게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이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냥 체감 경기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들 그것도 지금 중요해요. 예, 작년 올해 하루 동안만 네. 자영업자 100만 개가 사라졌어요. 300만 개 중에 3분의 1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지금 경제 중간 단계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소비가 안 된다는 거고. 아까도 제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명히 네. 미국이 무역 정책을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면은 네. 소비 내수로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내수로 하는 게 맞거든요. 이제 미국과 이제 이 무역 갈등이 커지면은 근데 내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부동산에 다 잡혀 있고 잡혔는데 알고 보니까 부동산이 다 부실해요. 여기에 잡힌 거죠. 네. 돈 쓸 돈도 없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 다 지금 망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자녀와 내 네. 월급만 안 올라요. 성적. 내 자녀 성적하고 내 월급만 안 올라요. 지금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네. 이 상태를 그러면 과연 국민들이 내수를 통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지금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은 무조건 내년에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현재 리더십 하에서는 시장의 매크로 사항들을 끝까지 지켜내는 게 사실 지금은 중요해요. 가장 저는 그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년 경제도 약간 퀘스천 마크가 찍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주식시장이 좋을 리가 없단 말이죠. 코인으로의 수급 솔립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오히려 계속 악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박지호 전문가님 코인 네. 시장과 엮어서 좀 볼까요? 아무래도 좀 코인 시장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알트코인 쪽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소위 이제 국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국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도 없고 말 그대로 시세가 갑자기 급등을 하는데 뭐 10억밖에 되지도 않는 자금 가지고 상한가를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하고 또 뭐 나름의 기업 분석을 통해서 같이 투자를 했는데 이게 거의 지옥행 급행열차처럼 말 그대로 계속적인 내리 하락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뭐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미 증시 쪽 뭐 다 들여다보고 계신데 일단 코인 쪽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알트코인 투자는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네, 알트코인 쪽으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스팸 전화로도 많이 연락을 받으실 거예요. 아직 상장은 되진 않았지만 문자 많이 돌더라고요. 예, 상장은 되진 않았지만은 거래소에 상장만 되면 지금 100원짜리가 10,000원까지 보내줄 것이다. 네. 우리가 다 준비하고 있다. 막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심지어는 강남 쪽에 사무실 차려놓고 어르신들 와서 이제 담소 나누시고 하시는 사무실도 있어요. 그 정말 어이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하고 지금 뭐 불기둥처럼 비트코인이 지금 뭐 상승하는 흐름에 정말 좀 뭐랄까요 좀 동조화되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박탈감이 드신다라면 네. 차라리 비트코인을 하십시오. 다 같은 코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알트코인은 여러분들 그냥 이거 대놓고 얘기하기 좀 못하지만 그냥 그렇습니다. 좀비 기업이에요. 그 좀비 기업. 네. 정말 쓰레기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고. 네.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작년부터 이제 좀비 기업이라는 이야기 나오기 이제 시작했죠. 나왔었죠. 근데 이제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은
사실 우리나라 지금 가계 대출 규모가 전 세계 1위로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급여를 300을 받든 500을 받든 일단 급여의 상당 부분이 이자 비용을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원금 합산이 아니라 이자만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 많아요. 자, 그럼 자영업자분들은 자기 돈으로 사업하나요? 다 대출 받는 거죠. 소상공인 대출 받고. 근데 그 금리가 원래 월에 50씩 내던 게 이제 100씩 나가니까 하루 매출액이 10만 원도 안 되는 곳에서 그러니까 폐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경기라는 것이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사안을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네. 일단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가계 대출 규모가 줄어야 돼요. 줄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준금리는 낮아졌지만 시중금리 그대로라는 거죠. 그쵸. 이 시중금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낮춰서 가계 부담 비율을 좀 줄이고 그 뒤에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땐 두 가지가 있죠. 여윳돈으로 할 때랑 진짜 이게 마지막이다. 정말 이 두 가지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여윳돈으로 돈 생겼으니까 투자해야지. 이 부류가 있는 반면에 이거 끝나면 이제 나는 이제 뭐다. 뭐 깡통이다. 뭐다. 정말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대형주는 오히려 횡보 하락세를 좀 보여주게 될 가능성이 클 것이고요. 네. 오히려 시가총액 1,000억에서 2,000억 내외짜리의 어떤 종목군들 중에서 기도 안 차는 재료를 가지고 또는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그런 어떤 시세를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 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순발력과 대응이 좀 많이 필요하실 거고요. 근데 그게 코인 시장과 뭐 미국 시장에서는 그러면 뭐 사놓고 기다리면 뭐 올라가겠지. 이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쵸. 그러니까 당분간은 전체적인 금융시장 자체가 매우 빠르게 움직일 것이고 특히 우리 이제 현물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이고 거의 변동성이 없는 주식은 거의 내내 변동성이 없을 거예요. 대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점도 함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대선 전까지 내내 횡보세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도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신 기자, 일단 탄핵안 가결 후에 더 나온 속보들 있을까요? 네,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권한 대행을 맡으면은 업무 보고로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한 대행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네, 한 대행은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권한 대행으로서의 업무를 그리고 국무조정실로부터는 내각을 통할하고 행정부에서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업무를 좀 각각 보고받게 되는데요. 네. 네, 외교 그리고 안보, 국방, 치안 분야의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의 국조실보다는 대통령 비서실이 주로 관여를 하고 대응을 해온 만큼 용산 참모들의 보좌 역할이 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례에 따라서 직무 공간도 정부 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을 그대로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한 대행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좀 뭔가 국정을 운영을 해 나가기보다는 현 상황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어떤 권한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현 상황을 유지한다. 이 코멘트가 전 굉장히 답답하네요. 그러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그나마 좀 올라줬던 것들이 밸류업 관련주입니다. 올해 들어서 드디어 우리나라 시장도 투자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인가라는 기대감으로 올랐던 금융주, 통신주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일단 뭐 더 정책적으로 뭐 딜레이 시키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긴 했습니다만 과연 그게 가능할까? 전 이런 생각들도 들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저는 조금 좀 부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은 사실 처음에 이제 밸류업을 밀어붙일 때부터 사실 약간 힘에 버거웠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이라든지 미국 같이 이제 밸류업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다 내수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들이잖아요. 그쵸. 항상 그 회사 내에 회계상에 자금을 쌓아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변동성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이제 빼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려면 사실 이제 세제 혜택도 줘야 되고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도 사실 다 상정도 못했어요. 네. 그러면 결국 기업 보고 알아서 갖고 있는 돈 빼서 주라고 하면 사실 국내에 있는 금융주라든지 통신주 몇 개 회사밖에 안 되거든요. 그쵸. 그렇다고 보면 밸류업은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밀어붙인다 그러면 저는 사실 회사에 앞으로의 어떤 그 운명을 더 위험하게 만들지 않을까.
저는 사실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밸류업 이런 것들은 사실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회사가 자기 가치가 꾸준하게 안정되고 이랬을 경우에 주주를 위해서 계속 자기가 배당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주의, 이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할수록 네.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인위적으로 끊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대부분 종목들이 사실은 금융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융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정치적이라든지 어떤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가장 먼저 그 나라의 금융주를 먼저 뺍니다. 왜냐하면 그쵸. 리스크가 오면은 제일 먼저. 금융위기가 먼저 네. 오면은 금융 시스템이 먼저 망가지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 밸류업 때문에 뺐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뺀 게 금융주, 은행주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리스크까지 지금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은행주 입장에서는 예를 든다면 대손 충당금을 막 쌓아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밸류업을 할 수 있겠냐. 그렇다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국내 상황까지 본다 그러면은 약간은 우리가 자본주의가 너무 충분하게 성숙되지 않은 단계에서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인 게 아닌가.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정치 리스크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터지면서 네. 이것을 더 밀어붙였을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한테 더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톱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3분 정도 가량 남아 있는데요. 박재호 전문가께 네. 밸류업 관련돼서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우리 투자자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지 이어서 쭉 듣겠습니다. 네, 일단 뭐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공허한 메아리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뭐 말 그대로 뭐 기술 혁신하자, 뭐 내재 가치를 끌어올리자, 뭐 글로벌 시장 진출에 우리가 더욱더 박차를 가하자라는 식의 그냥 추상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럼 기업들이 수출을 못하는가? 아니면 기업들이 갑자기 없던 기술 만들어내는가?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밸류 프로그램에 동참했다라고 했을 때 나온 것들이 되게 뭐냐? 자사주 소각, 아니면 배당금 뭐 증액, 아니면은 뭐 주주 환원 정책을 몇몇 가지를 새롭게 뭐 추구한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현 정권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전 정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현 정권이죠. 현 정권입니다. 현 정권은. 정권이죠. 네. 예. 현 정권 내에서 진행했었던 그런 어떤 정책적 사안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효성이 있었던 건 없었어요. 원전도 결국 수출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밸류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가 상승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고 상승하고 난 뒤에 그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무엇인지 모를 때 보통 이제 기자분들이 밸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뭐 관련성을 좀 붙여주시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는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앞서 드렸지만은 이제 주말 동안 이제 어제 그제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로 대거 매수했던 종목군들 또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최소 5일 이상 연속적으로 순매수했던 종목 또는 신고가를 돌파 직전에 앞둔 종목. 예를 든다면 신고가 돌파 직전에 앞둔 것은 HAD 현대중공업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쌍끌이 순매수로 상승세를 좀 보였었던 종목군들은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삼성 SS 뭐 이런 것들도 있겠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 정책주로서 오히려 낙폭 과대가 좀 심했었던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것들, 또는 한국전력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찌 본다라면 과대 낙폭의 이제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종목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대 낙폭을 보였던 종목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이런 장에서도 샀다는 건 아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탄핵안과 관련된 특별 생방송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 딜사이트S 박재호 전문가, 신현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찬성이 204표, 반대가 85표로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이번에는 가결이 됐습니다. 사실 이 계엄령이 선포되고 열흘 동안 주식시장 또 자본시장이 모두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생각보다는 외국인이 스탠스를 잡지 않으면서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결이 됐습니다만 리스크가 줄어들었지만 마침표는 아닌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6명이 현재 위원으로 있는데 이 6명 모두가 찬성을 해야 파면이 되는 만큼 계속해서 뉴스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장 180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본 대로 180일까지 가는 경우는 많이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60일에서 90일 사이에 헌재에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두 달
정도의 기간 동안 현재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된 상태로 진행이 될 텐데요. 과연 우리 주식시장은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저희 딜사이트 경제TV와 함께 계속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는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에 힘쓰시는 한 주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 생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